반갑습니다. 어반 디자인스 클럽의 다립이고요. 제 첫 라이브 영상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화면 구성이 좀 많이 특이하죠. 제가 오늘 영감 어워드를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뭐 이미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띄워놓으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 채팅하듯이 통화하듯이 약간 이런 느낌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색다른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2024년 동안 한 해 지내면서 또 여기저기 보고 경험하고 이런 영감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한번 그럼 오늘 좀 어색하지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2024년 영감 어워드. 그래서 작년이랑 좀 비슷하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올해의 브랜드, 올해의 공간, 올해의 영화, 올해의 앨범 8개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정치 얘기를 하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정치 얘기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브랜드를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아는 브랜드를 하는 것도 재밌겠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좀 소박한 브랜드를 발굴하는 것도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당연히 애플 럭셔리 브랜드 같은 걸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감명을 많이 받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뭔가 알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비주류적인 그런 브랜드를 소개를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올해 브랜드는 제가 되게 우연히 발견한 사운드 모듈러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한번 영상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노피아라는 브랜드인데 네, 한번 일단 영상부터 틀어드릴게요. Hopefully, one day Nokia will be its own standalone instrument. Never would have I imagined the winds blowing so strongly when I said that a year ago. This wouldn't be possible without you. Thanks so much for all the amazing support. We're getting closer. 얘네가 보면은 이런 사운드 모듈러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아르헨티나의 뮤지션이랑 그리고 디자이너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우연히 좀 제 유튜브 피드에 딱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이 영상 자체도 되게 감각적이고, 그리고 물론 제가 뭐 음악에 전문적인 이런 식견이 있진 않아가지고 음악을 만드는데 얼만큼 성능이 뛰어난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되게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게 약간 얘네들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건반도 많이 없고 버튼도 막 그렇게 우리가 기본 모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되게 버튼이 적잖아요. 되게 미니멀한 철학을 가지고 이론적인 그런 음악적 지식이 없어도 되게 쉽게 어떤 그런 톤이나 뭐 아르페지오나 화음 같은 거를 되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게 약간 얘네들 목적이에요. 사이트를 제가 궁금해서 가보니까 이게 사실 아직 그 런칭이 된 제품은 아니고 모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이트에 이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만약에 너가 이제 뭐 관심이 있거나 나중에 런칭됐을 때 구입을 하길 희망하면은 이제 뭐 미리 메일링 서비스로 이제 그런 걸 구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디자이너랑 같이 연합을 해서 작업을 해서 그런지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 어떤 아트워크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전개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적으로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되게 어떻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얘들 되게 감각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뮤지션이자 디자이너인 마틴 뭐 그리에코 뭐 루시오 갈이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언제 나오나요? 이런 것도 되게 좀 재미있죠,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참 이렇게 감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를 전개하는 방식이 되게 좋다고 느꼈고, 제품은 한번 영상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화음을 만들고 소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도 옛날에 한창 좀 많이 보였었던 것 같은데, 얘네도 이 제품도 되게 유명했었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음악이 막 피치 같은 게 움직여지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디자인도 되게 감각적이고
미니멀하고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은 좋아하지만 기계 같은 거 만지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제품을 낸 것 같아서 이런 브랜드를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해 브랜드는 노피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올해의 공간. 사실 제 최근 올라온 뉴욕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파라투스라는 그 뉴욕의 럭셔리 조명 거기를 올해 제 공간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좀 럭셔리 조명, 공간, 오브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약간 들어가는 순간부터 처음에 들어갈 때 꼭 무슨 을지로처럼 간판도 없고 그냥 막 옆에 막 제조사들 있고 일사불란하게 막 아저씨들 막 배달하고 막 이런 곳에 그런 쇼룸이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가도 되나? 약간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미리 전화를 했더니 문제없이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제 문을 딱 연 순간 그때부터 이제 완전 신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이제 아예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빨갛게 칠해진 그런 실내 공간에다가 이런 진짜 막 럭셔리한 조명 제품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공간 자체가 되게 뭐랄까 경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품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 같은 것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대중한테 공개되지 않은 그런 좀 약간 시크릿한 공간도 보여주시고, 뭐 직원들이 이제 먹는 그런 식당 주방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디렉터 오피스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었었는데, 조명 가격이요. 가격은 엄청 비쌀걸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왜 거기서 압도됐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가격의 조명들을 파니까 당연히 압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붓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먹 같은 거 찍는 그런 붓에서 뭔가 모티브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재료도 그렇고 뭔가 모티프 같은 것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되게 다양한 재질들과 이렇게 합쳐서 그런 만든 것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되게 막 엄청난 문화들과 어떤 국적들과 그런 스타일들이 되게 보여가지고 많이 인상에 깊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뭐 매니저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게sam트 쿤스트라는 이호 표현을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 게sam트가 아마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 토탈이란 뜻이고, 쿤스트가 아트란 뜻이고, 베르크는 이제 워크라고 해서 이제 토탈 아트워크 딱 번역하면 요렇게 되죠. 요 개념을 되게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예술이 하나, 그러니까 뭐 순수예술 하나, 뭐 음악 하나, 뭐 또는 뭐 페인팅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예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합쳐진 어떤 궁극적인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바그너가 이 개념을 되게 많이 대중화 시켰는데, 그러니까 바그너가 오페라를 만들 때 그냥 뭐 클래식 음악처럼 이렇게 막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 연기 또는 연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제 어떤 총체적인 형태로 만든 거를 이제 토탈 아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도 그렇죠. 건축도 그 안에 되게 많은 이론과 어떤 예술적인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많이 추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막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나오고, 또 어떤 조명과 또는 오브제와 또는 가구와 공간과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합쳐져서 이제 나오는 그런 디테일, 거기에 제가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한동안 이제 그 공간을 나와서도 후유증에 계속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그런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공간으로는 이제 뉴욕의 아파라투스. 여기는 진짜 나중에 뉴욕 여행을 하게 되신다면은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영화. 올해 영화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도 되게 재밌게 본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올해가 아니죠. 참 작년이죠. 2024년. 듄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최근에 위키드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근데 그래도 다들 알만한 그런 영화보다는 조금 더 얘기할 거리가 있는 영화를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올해의 영화로 가여운 것들, Poor Things라는 영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엠마 스톤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출장 갈 때 비행기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조금 후회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영상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는 극장에서 봤었어야 되는데
왜 비행기에서 갔어? 근데 그때 볼 영화 너무 없었어가지고 이걸 봤는데 가연 것들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포가 될까봐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그럼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네, 포스터를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엠마 스톤 주연의 영화고 마크 러팔로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배우 누구지? 그 그린 고블린 연기했던 그분도 나오시고 이게 제가 스포가 될까봐 막 너무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첫 딱 영화가 시작할 때 이 엠마 스톤이 자살을 해요. 강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자살한 시체를 그린 고블린이 주워가지고 그린 고블린이 약간 미친 매드 사이언스 같은 그런 역할인데 자기 이제 실험실에 데리고 왔는데 그 이제 죽은 엠마 스톤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뇌를 엠마 스톤에 이식을 해요. 그래서 엠마 스톤이 이거 스포 아니에요. 그냥 딱 첫 장면이에요. 그냥 영화 예고편 보면은 나오는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스포는 안 할게요. 그리고 스포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막 그렇게 막 그런 막 트위스트된 그런 영화는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엠마 스톤이 이제 깨어나죠. 새로운 뇌가 이식됐으니까. 그런데 아기의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완전 몸만 어른이고 아기처럼만 행동하고 이제 그러다가 마크 러팔로를 만나게 돼서 근데 마크 러팔로는 되게 호색한 같은 그런 약간 변호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크 러팔로가 이제 엠마 스톤을 꼬셔서 이제 세상을 맛보게 해줘요. 그래서 엠마 스톤이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아기 되었다가 점점 이제 지식이 좀 생기겠죠. 지성이란 게. 그래서 세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를 느끼고 그 안에서 이제 인간들의 존재가 어떤 의미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엠마 스톤의 연기 자체가 너무 완벽하고요. 거기서 이제 엠마 스톤이 되게 이상하게 막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만 한 50번을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같음을 연기하는 엠마 스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감독이 되게 여기 보시면은 아카데미 미술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감독이 되게 스타일이 난해하고 귀괴한데 그거를 엄청 예술적이게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전 감독의 작품 중에서 더 랍스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건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도 되게 기괴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뭔가 의상이라든지 배경 같은 것도 막 되게 다양한 배경이 나오거든요. 뭐 파리도 나오고 아랍가 이런 데도 나오고 하는데 배경 자체들이 다 실제 배경이 아니라 그걸 다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자체에서 분위기도 되게 난해하고 되게 독특하고 너무 예쁘고 영상미도 스토리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미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한 군데도 빠진 부분 없이 다 너무 완벽했어가지고 2024년 올해의 영화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엠마 스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라라랜드에서 보여주는 그런 되게 가녀리고 그런 로맨스적인 연기도 너무 매력적이게 하면서 또 이런 막 엄청 난해하고 이런 파격적인 연기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올해 앨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앨범은 만약에 스포티파이 쓰시면은 스포티파이에 항상 그 연말 정산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어떤 음악을 제일 많이 들었고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일단은 하나를 선택을 했고 또 하나는 그냥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듣고 있는 앨범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앨범은 베를리오즈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얘네가 영국 아티스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더라고요. 모든 앨범이 다 좋아요. 근데 이 앨범은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요. QWER도 네 그럼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디스 월이라는 앨범인데 얘네가 되게 재즈하면서 되게 하우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두 장르를 합쳐놓은 건데 노래 자체가 재즈지만은 그렇게 올드하지도 않고 이걸 되게 세련되고 감각적이게 잘 풀어놔가지고 이 중에서 한 곡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라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제가 요즘 좀 약간 초록초록한 거에 빠졌어요. 그래서 앨범의 어떤 그런 커버 같은 게 좀 마음에 들기도 했고 음악도 되게 감미롭고 좋아서 이것도 약간 하우스 장르거든요. 긴 말 하지 않고 음악을 틀어보겠습니다. 네, 요런 노래입니다. 힙하고 또 여성 보컬의 그 음색도 너무 이쁘고 이 앨범도 그냥 쫙 들어보시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이사를 하면서 집에 식물 같은 것도 좀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뭔가 그런 식물들과 좀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앨범들, 노래들을 좀 많이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식물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라 하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지만은 이런 되게 잔잔한 하우스 같은 것들, 재즈 느낌이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요즘 많이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덤인데 그냥 좀 재밌는 거 하나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식물을 위한 앨범이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요게 식물을 위한 앨범이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식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LA에서 이 마더 아르스 플랜테이시아라는 그 식물 가게가 있었대요. 식물점이. 근데 거기서 그 식물을 사가는 사람들한테 약간 서비스처럼 공짜로 주는 앨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유명해져서 이렇게 앨범으로 나오고, 여기 나오는 곡들은 다 뭔가 식물들을 위한, 식물들이랑 같이 좋으면 그런 곡인데, 막상 또 들어보면은 제가 방금 틀어드린 것처럼 막 그런 잔잔한 하우스 느낌은 아니고 되게 신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 되게 똥땅거리고 게임기 같고, 그런데 이 몰트 갈슨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런 신디 사운드로 유명한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재미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올해 앨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루비의 올리브 그린. 올해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올해 제품은 광고 같은 건 아니고 추천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샀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산 옷 중에 하나인데 이 옷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유니클로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국제적인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전 좀 약간 휘뚜루마뚜루 입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유니클로 중에서도 유니클로 U를 되게 좋아합니다. 항상 나오면은 거의 뭐 웬만한 아이템들은 거의 다 사요. 거기서 이번에 나온 자켓 같은 건데 가볍게 입기도 좋고, 그리고 유니클로 U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성비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 르메르가 디자인하는 그 라인이잖아요. 르메르가 정말 의복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약간 신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런 실루엣을 만드는 거나 컬러를 잡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막 좀 패션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르메르를 거의 막 경외하시더라고요. 그런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유니클로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유니클로 U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너무 정말 딱 입었을 때 너무 코지하고, 그리고 실루엣도 잡아주고 어떤 옷을 입어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우연하게 르메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물론 원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거기 이제 르메르 매종에서 쓰는 원단이랑 유니클로에서 쓰는 원단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거랑 또 르메르에서 나오는 거랑 좋은 가격에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가지고, 이 유니클로 U의 제품 이름은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유니클로 U의 이 자켓, 그래서 올해 작품으로 뽑았고, 두 번째는 옷이랑 완전히 다른 제품인데, 그 한국에도 요즘 올리브 오일이 되게 트렌드로 뜨고 있다고 들었어요. 건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 뉴욕 갔다가,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훌푸드라고 유기농 제품들, 되게 로컬 제품들을 파는 그 되게 대형 마트가 있어요. 거기 제가 요즘 식료품 막 사는 거에 대해 빠져가지고 구경하다가 너무 디자인도 이쁘고 되게 제품도 좋아 보여서 산 올리브 오일인데,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그라짜라는 제품입니다. 요 회사인데, 사이트를 보니까 또 얘네가 브랜드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쓰고 계시는군요. 미국에서도 많이 유명한가요? 틱톡이나 뭐 이런 SNS에도 많이 그래도 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뭐 미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유럽에 사는 입장에서 미국을 가면 확실히 먹는 거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도 유럽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를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같은 거 되게 많고 사실. 그러니까 얘들 하는 거 보면은 뭔가 그런 과장된 그런 광고보다는 되게 솔직하고 좀 투명한 마케팅을 이제 전면으로 내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아요. 얘네도 보면은 이런 사이트 같은 게 좋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올리브 오일들은 되게 안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되게 하이 퀄리티, 그래서 얘네가 그 스페인에 있는 지역에서 직접 올리브를 추출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즐, 이거는 초기에 올리브를 수확해가지고 약간 피니싱 오일처럼 쓰는 거, 그러니까 뭐 빵에다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이렇게 발라 먹는 용이고, 시즐은 이제 좀 더 후기에 수확을 해가지고 요리에 사용하는 이제 그런 용도인데, 그냥 딱 봤을 때부터 패키징이 너무 눈에 띄고 이런 아트웍도 너무 재밌고, 또 얘네 패키징도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되게 편해요. 그냥 요거 딱 똑 따가지고
이렇게 짜서 먹으면 되는 그런 거라서 되게 좋고, 건강식품 브랜드인 올리브오일 그라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너무 브랜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커지면서 그런 관련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유기농 관련 이런 친환경 제품들이 되게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컬러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또 구매하는 맛도 있고. 올해 제품은 그라짜 올리브 오일. 이러면 잘 모르는 미국은 덜 건강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미국 여행 가면 항상 거기서 식료품 같은 거 사는 걸 좋아하는데, 건강한 걸 사기보다는 미국에서 막 이런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막 이상한 맛 들어있는 쿠키라든가 치토스, 요상한 피넛버터 맛 들어가 있는 막 팝콘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회사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거 샀다고 이제 자랑하니까 우리가 이런 불량식품만 만들어서 미안해라고 사과하더라고요. 역시 유럽은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더 약간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사려가 깊은 것 같고, 미국은 조금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약간 열려있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올해 영감은요, 제가 작년에 파리에서 갔다가 너무 좋았었던 공간인데요. 여기도 여러분 그 생로랑 아시죠? 생로랑이 언젠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매장을 파리에 세웠어요. 근데 거기가 옷가게가 아니고 편집샵을 차렸어요. 생로랑 바빌론이라고, 이런 곳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파리 강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봉막시에 있고 그런 동네가 이제 나오는데, 그 동네에 가면 이제 새로 생긴 오픈한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생로랑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에 옷은 하나도 없고요. 다 이런 서점 책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뭐 이런 사진 작업들 전시돼 있고, 그리고 이런 음반 같은 거 팔고 이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뭐냐면요, 생로랑이 이번에 디자이너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디 슬만이었다가 이번에 안토니 바카렐로라는 이제 디자이너로 바꿨는데, 이 사람이 딱 생로랑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한 어떤 그 방향성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에디 슬리만은 여러분도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거쳐가는 그 패션 브랜드마다 이 사람의 스타일로 다 바꿔놔요. 다 뒤집어놔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린느 딱 가자마자 옛날에 그 PB 파일러가 했던 그 모든 셀린느의 작업들을 다 지워버리고, 인스타도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자기 걸로 새로 다 채우기도 했고, 또 로고도 다 바꾸고, 그래서 디올 로고도 미니멀한 그런 로고로 바꾸고, 셀린느, 생로랑 같은 것도 다 이제 완전 자기 스타일의 그런 락시크릿, 미니멀리즘 그런 걸로 이제 바꾸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입 생로랑 딱 갔을 때도 이브를 없애고 생로랑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로고도 우리 그 입 생로랑 하면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로고 있잖아요. 카산드라 로고라고 하죠. 원래 이 로고였었는데 이 로고도 이런 로고로 바꿨어요. 완전히 그냥 색깔이 없고 미니멀한 그런 로고로. 그래서 에디 슬리만의 특징은 거쳐가는 브랜드마다 다 자기 스타일로 뒤집어 버린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스타일인데, 이 안토니 바카렐로라는 새로운 디자이너가 이제 생로랑에 오면서 했던 사업은 뭐냐면은, 네, 맞아요. 헤리티지 파괴범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게 또 먹혀요. 그래서 짜증나요. 그래서 많은 그 럭셔리 브랜드에서 항상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안토니 바칼레로는 다시 예전의 생로랑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전에 그 이브 생로랑이 갖고 있던 그 예전 전통의 헤리티지를 다시 되찾아오자 라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사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다시 이 로고를 쓰기 시작해요. 되게 이미지가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하필. 네, 그래서 다시 그 예전의 폰트를 사용하는 그 로고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 바빌론 매장 이 공간 자체가 어떤 동네냐면은, 예전에 이브 생로랑이랑 그 이브 생로랑의 그 파트너 있죠, 피에르 베르제랑 같이 살았었던, 동거를 했었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매장을 세운 것 자체가 이브 생로랑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을 다시 되찾자, 그 영감을 다시 되찾자라는 철학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장을 오픈했고, 여기 들어있는 서적이라든지 뭐 음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안토니 바카렐로가 직접 자기가 셀렉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 그런 아카이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매장 자체가 한 그 매종을 이끄는 수장인 디자이너의 어떤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패션을 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신체에 대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책들도 되게 많고, 또 이 사람이 건축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축 관련 서적도 많고,
음반도 되게 막 이런 생로랑 직접 그 레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션쇼에서 직접 트는 음악 모음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아, 생로랑을 지금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이런 거에 영감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구나, 매종을 전개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예전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꼴레트라는 편집샵이 있었어요. 되게 전설적인 편집샵인데 거기가 사실 파리에서 정말 항상 되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꼴레트가 뭐 제가 듣기로는 재정 악화라고 들었는데 닫게 되면서 사실 파리에 좀 그렇다 할 이런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공간이 많이 없었었는데 그런 공간이 다시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감으로 생로랑 바빌론이라는 새로 생긴 편집샵 매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친구가 한 명 파리에 놀러 와가지고 그 친구를 여기 데려다 줬는데 되게 좋아했었어요. 너무 이 공간 자체가 주는 그런 분위기나 기운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쵸, 에디 슬리만 저 디올 맡았을 때 칼 라거펠트랑 에디 슬리만이 연인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이 에디 슬리만의 옷이 항상 되게 딱 달라붙고 엄청 스키니한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칼 라거펠트가 그때 나이도 꽤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좀 나이 들면 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디 슬리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다는 일화도 되게 유명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올해 전시로 가겠습니다. 올해 전시도 여러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출장 갔었을 때 그 샌프란시스코 모마가 있어요. 모마에서 했던 전시인데 아트 오브 노이즈라고, 그러니까 음악과 디자인이 같이 합쳐진 그런 전시인데 음악의 역사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당연히 그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기도 하고, 근데 디자인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바라보는 음악의 역사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전시예요. 그래서 아트 오브 노이즈라는 이런 전시가 있고, 이 전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정말 유명한 그 앨범들이나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 작업들이 진짜 그 큰 벽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정말 역사적인 그런 명반들, 거기에 대한 어떤 앨범 아트 디자인이나 콘서트 포스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다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하죠. 그 밥 딜런 앨범 포스터인데 밀턴 글레이저라는 디자이너가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밀턴 글레이저는 다들 아시는 그 I Love New York 카피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디자인한 굉장히 역사적인 디자인 막 책에도 나오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조이 디비전의 Unknown Pleasure. 이것도 디자이너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거예요. 그 버버리 로고 한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 대학교랑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주파 같은 거를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만든 포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레코드 샵이나 좀 어디 유명한 데 가면 티셔츠로 많이 팔기도 하고 이런 아트웍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관으로 가면은 되게 유명한 이런 스피커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터람스의 녹음기라든지 얘도 되게 유명한 그 론 아라든가 그 사람의 그 콘크리트, 스튜디오 콘크리트 그 스피커, 이런 식으로 이제 콘크리트랑 이런 축음기랑 같이 합쳐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 그런 작업이죠.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진 않았지만 톰 삭스가 만든 그 모델 36 그거 스피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런 스피커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관으로 가면은 이렇게 리스닝 룸 같은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본 턴벌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이 디자이너였었대요. 근데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를 직접 자기가 제작을 해가지고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레트로 하면서도 되게 현대적인 이런 스피커 같은 거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슈프림이랑도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에디션 스피커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공간에 앉아서 이 사람이 직접 만든 이 스피커를 보면서 그런 음악들을 듣는 게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전시였어요.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디자인이나 아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역사적인 뭐 아이팟 같은 것도 있고, 올해 전시로 SF 샌프란시스코 모마의 아트 오브 노이즈라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콜라보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콜라보는 이것도 최근에 영상으로 올라왔었던 자라랑
빈센트 반 두이센이라는 유명한 건축가의 콜라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 그 자라홈 올렸을 때 잠깐 짧게 소개를 했지만은 사실 자라가 이번에 한국에도 자라 카페가 오픈한다고 들었는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니까 역시 잘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브랜딩을 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제품의 어떤 라인을 가져가는 게 영리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뭐 기존 제품 같은 것들은 다 자라홈 느낌이 나는 제품들인데 이 빈센트 반 두이센이랑 같이 하는 콜라보는 좀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빈센트 반 두이센에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은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이런 가구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사람인데 되게 좀 시대 초월적인 철학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많이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 미니멀리즘 하면서도 시대를 타지 않는, 정말 몇 시대가 지나가도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고 쓰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들을 디자인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 보면은 자라 것 같지가 않죠. 진짜 자라에서 파는 건데 이런 너무 감각적인 의자나 러그나 또 이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주는 어떤 이 실루엣, 형태 같은 것들이 너무 참 감각적이고 좋아가지고, 예. 요즘 자라홈이 추구하는 이 추구미를 보면은, 그리고 또 요즘 유럽에서 또 많이 유행을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보면은 와비사비 스타일을 좀 많이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비사비가 일본에서 온 용어잖아요. 그 뜻은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쉽게 말해서 투박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있는 그대의 멋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와비사비 철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원시 시대 같기도 하지만은 이런 금간 것들 또는 뭐 녹슬은 것들 또는 파손이 된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또 벽 같은 것도 이런 뭐 우리나라도 이미 유행한 지 꽤 됐지만 이런 콘크리트 벽이라든지 되게 날 것의 것들을 이런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을 와비사비라고 하는데, 요즘 유럽이 약간 여기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자라홈이 추구하는 좀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너무 잘 볼 수 있는 자라홈의 새 매장, 뭐 영상에서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렸긴 하지만은 파리 오시는 분들은 그 자라홈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감 워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항상 어떻게 디자인을 이런 거 자꾸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저도 파리에 있으면서 사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으니까 되게 영감 받을 곳이 되게 많겠다, 또는 뉴욕에 사니까 정말 맨날 좋은 전시 보고 좋은 브랜드들 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어도 비슷비슷해요, 맨날 보는 것들은. 그리고 파리에 있다가 또 서울 가면은 또 거기서 얻는 영감도 진짜 색다르고, 또 그러다가 또 미국 가면 또 거기서 얻는 영감도 되게 색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계속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곳에 머물면서 여기 있는 것들만 계속 누리고 하다 보면은 뭔가 가치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행도 많이 가시고 전시도 많이 찾아보시고, 저도 요즘 그걸 좀 많이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하나 답변하고 끝낼게요. 예술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 감각탐구 확장에 대한 견생이거든. 어떻게 다양한 만족한 작품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 같은 그런 작품들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저는 또 그렇게 하면 되게 사고의 깊이가 되게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음악들, 남들이 모르는 브랜드 같은 거를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답은 간단하죠. 발품을 팔고 서칭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발을 그 양쪽에 잘 담그고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관련 쪽 하시면은 계시고 계신 상황이나 그 위치에 따라서 되게 마이너하게 갈 수도 있는 방향이 있고, 또 되게 메이저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되게 좀 위험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물론 답은 뻔하지만은 이것저것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약간 이 둘의 관심을 항상 두시고, 남들이 모두 좋아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약간 힙스터, 나는 힙스터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너무 좋아해, 그럼 나는 안 볼래,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왜 사람들이 이거에 환호할까 열광할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또 그 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발굴하면서 또 그 안에 매력들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